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교재를 편제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시험에 최대한 접근성이 강하도록 편제를 차례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무조건 책을 편 것이 아니라 시험 출제 비중과 그리고 사회복지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사회복지 인문의 영역으로서 사회복지 인문의 영역으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정책을 넣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큰 목차를 달았지만은 정책의 영역에다가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구성 요건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의 발달사 언제나 나오는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을 법제론과 연결시키면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영역을 정책과 법제론을 교집합 부분으로 만들어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별제편으로 두 번째 편제를 잡았는데 두 번째 편에서는 그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정책적 접근보다는 법 조문에 관련된 세부 영역으로서 조항 분석으로 집어넣습니다. 역시 언제나 나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영역의 법제와 공공부조의 법제 그리고 사회서비스에서 특히 3대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에 대한 통론적 성격인 사회복지 사업법을 출제 영역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과 조사해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실천의 영역에 같이 보통 우리가 실천을 3대 영역으로 해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만 설명을 하지만 1929년 밀포드 회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도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자료 수집 및 분석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을 봐야 된다. 해서 보통 5대 사회복지 실천에 5대 영역 하면 사회복지 행정,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 그리고 3대 영역이라고 하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3편과 그리고 파트 4에서 4편은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을 둘로 나누어서 행정과 조사 한 편, 그리고 3대 영역으로 한 편, 이렇게 해서 교재를 정책, 그리고 정책과 법제, 그리고 법제, 그리고 실천의 영역을 둘로 나누어서 행정과 조사 그리고 실질적인 3대 영역 이렇게 편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로 바로 진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에서 목차를 잡았는데 도대체 사회복지란 뭘까? 제가 굳이 이 개념마저 종래에는 강의하지 않던 영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개념마저 제가 또박또박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면접 시험의 비중이 워낙 높아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가야 할 영역이 바로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험을 봤을 적에 사회복지가 뭐예요? 라고 쉽게 물어볼 수 있는 면접 질문의 영순위가 바로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 것인가? 모르는 건 아닌데 문제는 입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민 업무를 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막막한 그리고 다소 무지 상태에서 오는 고객을 입으로 대화를 통해서 납득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눈으로 책이나 잘 보는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분명히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이 대단히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회복지의 개념을 제시했던 것이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를 같이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이다. 개인의 행복도 그리고 사회의 행복도 같이 증진시키려는 옛날에는 우리가 집합이나 공동체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국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개인도 사회도 같이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여기다 공이란 말은 교재의 편제를 출제위원의 책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말로는 같이 이 말인데 공이 증진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다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를 정의한 사람이 바로 위렌스키와 르보가 되겠습니다. 위렌스키와 르보는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를 돕기 위한 조직적인 사회적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미비함이라든지 정책의 부재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 또는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니즘과 같은 경우 거기는 중요 표시하시고, 노마니즘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국문법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국문법상으로는 복문을 구성하게 되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대비가 되는, 좁은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는, 뭐 보편적으로는, 한정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또 그러면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대등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걸 번역할 때 첫 번째 번역했던 분이 약간 오류가 있었는지 여기는 한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약간 좀 대비가 좀 어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의미는 여러분들 정도라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사회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이다.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은 노마니즘이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좁은 의미로는 또는 전통적 의미로서는 이렇게 설명해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선별주의적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뒷문장 적극적으로는 보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하는 공동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넓은 의미로는 또는 현대적 의미로는 또는 보편주의적 운영 의미로는 사회복지는 이렇게 보편적 욕구 충족을 위한 공동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나올 적에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 또는 선별주의적 입장과 보편주의적 입장으로 대비하면서 사회복지를 정의한 사람은 노마니즘이다, 이렇게 우리가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거기도 또 보면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 건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조직적 체계를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은 프리드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리드랜더 그러면은 뒤에 특히 사회사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사람과 프리드랜드가 등장합니다만, 이 프리드랜드는 이렇게, 프리드랜드나 애프터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조직적 체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곰튼과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볼 수 없는 간질적 정식 제도의 사이사이에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간질적 제도이다. 레셔와 같은 사람은 단편적으로 볼 수 없는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것을 알아주시되, 여러분들은 또 티트머스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행복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 사회적 행복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은 한 2개 정도를 눈으로야 시험을 볼 때 틀릴 일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3교시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 입에 맞는 2개 정도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어휘적 정의 여러분들이 보시되 사회복지의 개념 변천을 보시겠어요. 사회복지의 개념 변천. 자, 이 사회복지의 개념 변천을 보시면 사회복지라고 할 적에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이건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라고 해서 소셜이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통적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고, 전통적 사회에서는 뭐 자선사업이나 또는 인보활동이나 또는 뭐 상부상조나 또는 뭐 환난상률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률 서로 돕는다, 이런 개념인데, 이런 등을 오늘날의 넓은 의미로 볼 적에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라고 오늘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해서는 모든 것이 현대적 입장에서는 소셜이 붙어야 됩니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쟁하는
책임을 행하는 사회적 노력의 종체, 뒤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바로 이 소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으면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아요. 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그건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 수준이나 민간 수준에서 행하는 자선활동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사회복지는 먼저 소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많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와 혼용하고 있는 용어로 보면 사회보장. 요즘에는 사회복지보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만, 또는 사회계획, 또 사회정책, 또 뭐 사회개발, 또 그러면 사회봉사, 또 그러면 사회공학, 또 그런가 하면 사회사업,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회사업. 보통 인간관계 기술의 활용이다라고 하는 사회사업이 사회복지란 용어와 혼용되는 용어 중에 가장 좁은 의미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또 사회공학,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왜 쓸까? 보통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떠한 하드웨어의 기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계를 발명하고 제작하는 것을 그동안에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엔지니어링이 아주 넓은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까지도 하이 엔지니어링 하는데, 오늘날에는 소위 설계해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영역, 전 영역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아파트 관리 용역 회사도 회사 이름은 ENG 엔지니어링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사업을 넣어진다면 회계 전문가를 직원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바로 회계 전문 회사에 회계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ENG에서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설계부터 해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전 영역을 다 엔지니어링 공학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설계를 할 수조차도, 또는 할 수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인생을 설계해 주기도 하고, 인생을 관리해 주기도 하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개발해 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인생의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을 추진하기도 하고, 바로 이게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하는 휴먼 서비스의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한다, 사회공학이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별표하시고 나옵니다.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보면 전통적 사회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사회복지가 사용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시험이 출제할 때는 20%는 긴장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한 20%는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우리는 20문제니까 한 4문제 정도는 긴장을 푸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한 4문제 정도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영역으로 4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문제는 긴장을 푸는, 진짜 너의 실력을 마음 편하게 진짜 보여줘라 라고 요구할 때 도와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시험에 끝나고 나면 틀리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도 틀리는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에서 틀리고 와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눈으로 스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이 교재를 편집하면서 도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표라고 하는 것은 책을 쓰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그리고 교재도 깔끔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장점은 있으나 수험생들에게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과든 간에 도표로 되어 있는 과목은 꼭 한번 풀어서 적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베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를 보겠어요. 뭐 전통적 사회, 현대적 사회 할 것 없고, 종래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선의 차원이었어요. 종래의 사회복지는 자선활동의 개념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이 자선활동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권리의 행사로, 권리의 행사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이 권리의 행사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 싸하게 됐습니다만, 1980년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에는 권리의 행사와 더불어서 의무의 이행도 강조되는 때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권리성이 강조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선의 개념에서 권리의 행사로, 권리의 행사. 그야말로 받는 사람들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당당한 이용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교재는 없지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주의적 입장에서, 선별주의의 입장에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특수 서비스, 이 특수 서비스는 별다른 게 아니라 개인별로 필요한 특수 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누구에게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종래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굶어 죽지 않는 정도의 그야말로 생계를 넘어서 생존 정도를 해결해주는 굶어 죽지 않는 정도의 최저 수준 보장의 개념으로 넘어갔던 것이 오늘날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정도로 최적 수준의 보장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갔고 종래의 사회복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얻어가는 자발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신자유주의 이래 민영화 이런 개념으로 국가 영역이 민간 부분으로 넘어왔다라고 착각 들어지는 그게 아니고 국가의 역할 비중은 전에나 지금이나 사실은 지금이 더 크죠.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또 가능하다면 민간 부문에게 넘겨서 하자는 것이지 국가의 공공 부분의 영역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축소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걸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주는 공공 부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문에서 공공성의 발로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는 해결 중심에서 종래는 사후적, 소극적 이런 개념에서 오늘날에는 사전적, 적극적 이런 개념으로 사회복지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 다 압니다. 우리가 쓰면서도 굳이 교재를 보지 않고 베끼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 적어도 사회복지라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면은 고작 그 100분 시험을 못 보겠느냐라고 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긴장이 넘쳐서 그야말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 말도 안 되는 것을 착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고 중요 표시하시고 꼭 풀어서 한번 수작업을 해 보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복지의 역할 분담 티트머스가 제시를 했는데 티트머스는 복지의 역할을 사회복지, 재정복지, 기업복지 또는 직업복지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지어왔던 광의의 사회복지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복지입니다. 그에 비해서 재정복지라고 하는 것도 물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일반적인 총칭이라고 설명하지만 재정복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국가의 조세 정책에 바탕을 둔 이런 복지 영역은 재정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나 또는 조세 감면 EITC.K 주요.KL로 나와 있는 지금 근로장려금 또 자녀장려금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조세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직업복지 또는 기업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기업복지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 등장 이래로 정부 부문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민간 부문으로 넘겨주는 이런 그 흐름이 있다 보니까 기업복지가 많이 강조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것은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가능하다면 민간 부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직업복지 또는 기업복지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디트머스가 제시한 복지의 역할 분단은 사회복지, 재정복지, 기업복지 또는 직업복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 아직은 여러분들은 뭐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영역보다는 집행의 영역으로 발령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이나 이 면접에서 출제율 지수는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정책 또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지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도 교재를 편제하면서 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다양하게 뭐 저복지의 개념, 또 사회복지 정책의 등장, 또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뭐 어쨌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지침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1번에 목적 달성을 위한 다수 결정에 대한 지침에 대한 행동 방안이다. 쭉 되어 있지만 거기 3번에 보시면 들어와 보면은 미래지향적 국가 부문이 만든 또는 공공부문이 만든 미래지향적 행동 지침이다. 뭐 이런 정도 줄을 쳐놓으시게 되겠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스턴이 제시한 것처럼 이스턴이 가장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책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배분이다라는 말을 권위적 배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권위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지고 권위라고도 하고 폭력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자신의 자율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방향이나 틀을 짤 수 있는 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권력의 행사를 인격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행사한다면 권위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권력의 행사를 물리력을 바탕으로 행사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폭력, 국가폭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가치에 바탕을 둔 힘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전 국민 어느 누구에도 차별 없이 행해질 수 있는 배분을 권위적 배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정도 줄쳐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등장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시초는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기본 상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용어는 등장한 적이 없지만 1880년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서 사회보장의 현대적 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 방법은 3번에 나와 있지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적극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라고 한다. 자, 그 정도 줄쳐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달리 고민할 것이 없고 여기는 교재의 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정책의 개념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지침이다 또는 미래지향적 행동 지침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회복지 정책의 출발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출발점으로 하되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복지정책 또는 사회보장정책의 현대적 의미의 출발은 1880년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의 출발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 중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출발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것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이렇게 통설화되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속성 거기 로마자 2번에 1번 거기 출제된다고 대비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속성
근데 이 보통 우리가 시험용 교재를 만들 적에 한 5번 정도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교재를 만드는 사람은 예의가 되겠습니다만 워낙 출제위원들이 목차를 길게 잡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을 정도. 그래서 이걸 좀 나누어서 유렌스키와 르본은 이렇게 말했고 티트머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종합해보면 이렇게 속성을 특성이라고, 그래서 속성, 특성 이렇게 해서 목차를 바꾸면서 차례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속성, 속성이라고 책에 있습니다. 속성 또는 특성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속성, 특성이라고 할 때 유렌스키와 르본은 5가지를 들었습니다. 유렌스키와 르본은 적어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후원을 받아,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활동이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저는 오늘 여러 번 말을 하네요. 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헐어서 도와주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서 사회적 책임을 행할 때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또 유렌스키와 르본은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비에 관련된, 소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비하도록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비영리적 활동이어야 하고,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어야 된다.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영역이나 특정 분야에만 집중된 활동은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고 기능적 일반화. 이게 어떤 관계대명사를 빼고 구글 번역기로 넣다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적 일반화. 맞아면 통합적 관점에 개입이어야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통합적 관점에. 아동에만 아니면 노인에게만, 장애인에게만, 한부모 가족에게만 이 집중 투자하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구성은 모두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할 때, 즉 기능적인 그 기능 자체가 전체에 대한 일반화, 기능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일반화될 수 있을 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돕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유렌스키와 르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티트머스는 사회복지의 특징 겸 사회복지의 이런 속성을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위해서는 for the people, 시민을 위한, 얘네들은 시티즌이라고 하죠. 국민을 위한, 우리식으로 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제 많은 문제를 가져오죠. 위정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마치 for the people,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4대강을 개발할 적에도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다 for the people을 다 내세우는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건데, 어쨌든 적어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기에서는 시민을 위한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야 된다. 또 티트머스는 말하기를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절대 빈곤에 있는 수준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이나 던져주는 이런 소위 경제적 수준의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불러왔었지만, 오늘날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계급여와 같은 경제적 목적의 활동은 당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되어야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경제적 목적의 생계급여가 있고, 그 외에도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칼로 두부 자르듯이
비생계, 경제적, 비경제적 할 수야 없겠지만은 그 사회통념상 생계급여는 그야말로 소득 구조에 관련된 경제적 목적의 활동인 것이고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 옛날 같으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없어도 되는 이게 더 비경제적 목적을 다 포함할 때 티트머스가 제시한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티트머스는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해서는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가 포함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부자로부터 빈자애로의 이전, 부자로부터 빈자애로의 이전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결국에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정책이 포함되어야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티트머스가 설명한 겁니다. 자, 굳이 이렇게 쓰는 것은 워낙 이런 특성이나 이런 것을 보편화되어서 알다 보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꾸 난이도를 높이면서 다음 중 티트머스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속성의 내용이 아닌 것은 또는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의 속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양자를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서 저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만나서 이끌어가는 세미나 속에서는 서로 간에 시험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속성이지만 위렌스키와 르보로 나누고 그리고 여기 티트머스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걸 합쳐보시면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의 속성 3번에 나와 있죠. 사회복지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란 사회적 노력이자 사회적 노력이다. 사회적 소셜 그래서 인비어가 나와 있죠. 사회적.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적응을 목적으로 갈등 관계를 조화 관계로 바꿔주는 좀 더 길게 한다면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갈등 구조에 있는 사회를 조화 구조로 바꿔주는 활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비영리적 활동이다. 어정이 비영리적 활동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것이고 5번에 보면은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으로 소비 관련 활동해야 된다. 역시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것이고 6번은 우리가 위렌스키와 르보에서도 봤었습니다만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를 돕기 위한 조직적 또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라고 할 때 바로 기능적 보완성과 제도적 대응성을 가지고 있다. 또 사회복지란 많은 사람들이 실천 영역으로만 설명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론과 실천성을 같이 가진 공식적 개념이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7번 정도, 6번과 7번 정도를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이 판서원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을 둘러싼 쟁점이라고 제가 목차를 적었는데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이 배타적인 개입이냐 비대타적인 개입이냐. 사회복지 정책은 우리가 넘쳐나는 자원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보유 한계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비배타성이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광의로 본다면 국민을 위한 활동은 다 복지라고 할 적에 국방행정이나 외교행정이나 이런 행정들은 다 국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비배타성, 비배제성을 갖는 활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실천 현장에서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타성, 비배타성, 배제성, 비배제성은 사회복지 정책을 개념짓거나 구별한 절대 기준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배타적으로 선별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꼭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 이 우리가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이라고 설명해 본다면 사회복지 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직접적 해결이나 직접적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접적, 간접적이라고 할 적에 직접적인 개입은 복지정책,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개입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일을 설명을 하는 데 비해서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 그야말로 경제 구조를 바꾸어서 이런 간접적. 어떤 사회복지 정책은 직간접적인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도 그래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돕는 영역이 주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또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의한 분배냐 아니면 시장이 아닌 것을 통한 분배냐고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 분배의 것이 아니라 2차적 분배지요. 1차적 분배는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몸값을 정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은 시장 교환 아니겠습니까? 1차적 배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해서 그에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2차적 배분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정책이 바로 비시장성.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의 개념으로 설명했던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에 공식적 개입이냐 비공식적 개입이냐, 당연히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원칙은 공식적 개입이 되겠어요. 공식적 개입.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공식적으로 조직화한 기구나 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정부의 개입이다. 여기는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 되겠어요. 다음에 영리냐 비영리냐, 당연히 사회복지 정책은 원칙은 비영리적 활동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에도 듭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의해서 나온 소득이나 수익은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든 법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영리 쪽이고, 일방적 이전이냐 쌍방적 이전이냐 라고 할 적에 사회복지 정책의 실행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방적 이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 이전. 그러나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의 인적 자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퍼주는 대신 그에 대한 산물이 결국에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쌍방적 이전의 성격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아서 교재에 넣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범위. 사회복지 정책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범위 2페이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정의는 협의와 강의, 협의와 강의 또는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협의라고 강의라고 할 때와 협의라고 할 때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보통 협의라고 할 때에는 먼저 주체만을 가지고 온다면 주체와 객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주체로 써본다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할 때는 시설 행정,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 행정, 맞으면 시설 행정의 틀을 사회복지 사업이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각본이나 지침을 좁은 의미라 하고, 그에 비해서 광의라고 할 적에는 광의는 모든 사회복지 관련의 틀을 바로 넓은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건 주체로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객체로 본다면 여기는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인데 비해서 광의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운영 이념으로 온다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별주의적 접근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주의적 운영 이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연단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는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그에 의해서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은 보통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또는 사회보장 정책의 영역, 오늘날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득 보장 정책, 주택 보장 정책, 교육 보장 정책, 의료 보장 정책, 그리고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보장 정책은 최협의의, 옛날에 빈곤만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던 시대에 최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여기에다가 주택보장 정책, 교육보장 정책, 의료보장 정책을 모두 합친다면 여기는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협의의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인 조세정책과 노동시장 정책까지 국가의 아주 적극적인 이 개입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광의의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좁은 의미, 이래서 제가 최협의까지 설명했습니다만 보통 이 5가지는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보장 정책, 거기다가 적극적인 국가 개입인 조세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까지를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상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8페이지에 있는 하단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사회보장 정책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어렵지 않아도 틀린다는 거, 어렵지 않아도 틀린 사람이 많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 가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